학생들, 사범대학교 학생들을 주로 가르쳐요. 제가 있는 건 일반사회교육과입니다. 일반사회교육과는 중고등학교에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가르치는 선생님을 육성하는 이런 과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맡은 분야는 정치학입니다. 정치학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학부에서도 정치학을 했었고요. 유학 가서도 정치학을 했는데, 그 정치학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데, 국제 정치도 있고, 한국 정치도 있고, 비교 정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이제 공부한 부분은 정치 철학이고요. 그래서 이제 학위 논문은 푸코라는 사람하고 이번에 한 가루, 그 다음에 이제 하브마스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거의 현대 철학의 두 축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의 논쟁을 가지고 이제 했어요. 했는데 한 2년 정도 처음에는 어떠냐면 하브마스 입장에서 푸코를 까는 이런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정반대로 가 있어요. 그래서 논문 쓰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일반 인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그 다음에 교사 연수 이런 거는 해봤지만 전교조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모시고 하는 게 제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맡았는데 끝까지 후회를 안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저에 대해서 혹시 뭐 아시고 싶은 게 궁금하지도 않죠? 뭐 있습니까 혹시? 없죠? 이렇게 바로 가겠습니다. 자, 푸코는 이렇습니다. 방금 소개하신 선생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푸코는 자기가 니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그다음에 현대 사회에 적용했다고 푸코는 자기 스스로가 니체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은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자기 연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니체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두 가지 재미난 사실을 덧붙여요. 첫 번째는 자기가 니체보다도 더 니체적이래요. 그러니까 니체 책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해서 정말 니체적인 게 있고 니체적이지 않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기는 니체보다도 훨씬 더 니체적이라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기 모든 철학이 니체에서 출발해서 니체로 끝나는 이런 니체주의자지만 자기는 니체에 대해서 단 한 편의 짧은 논문이 있어요. 아주 짧은 논문 하나 외에 다른 어떤 연구서나 논문도 출판하지 않았어요. 보통 칸트 전공한다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칸트에 대해서 쓰거든요. 하브마스 전공한다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브마스만 주구장창 씁니다. 그런데 이 푸코는 어떠냐면 자기는 니체주의자고 니체보다 더 니체적이지만 니체에 대해서 자기는 글을 쓰지 않아요. 그 짧게 쓴 것도 청탁이 들어와가지고 할 수 없이 써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니체 철학은 뭐냐 하면 망치나 도끼나 톱이나 뭐 이런 거하고 같다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니체 철학으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대안을 낼 것인가 이런 거를 하는 거지 사실 목수하시는 분이 대패에 대해서 글을 쓰진 않죠. 그래서 니체 철학은 모든 철학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도구죠. 그런데 그 도구를 뭐예요? 하나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 도구적 성격을 상실합니다. 저는 학위 논문을 푸코하고 하브마스의 논쟁에 대해서 썼고, 그 다음에 제 입장은 푸코의 입장을 들고 있지만 지금 이제 정년퇴임이 지금 한 4년 남았어요.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푸코에 대해서 단 한 편의 글도 써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 연구 논문이나 저서에 모든 건 다 푸코입니다. 오늘 그래서 푸코에 대해서는 잘 강의도 안 해요. 왜냐하면 푸코를 자꾸 그 대상으로 삼고 싶지 않기 때문에 푸코는 제 도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도구에 대해서 강의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다음 순서인 그 이성환 선생님께서 꼭 하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꼭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서
사무실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내용으로. 네. 됩니까? 네. 예. 자, 먼저 오늘 해야 할 거는 후보가 이 연구를 왜 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그러고 나서 첫 파트에 제일 중요한 게 신체형입니다. 공문. 그러니까 사람을 사지를 갈아치고 막 불로 찢고 막 칼로 베어내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야만적이고 잔인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사회에서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야만적이거나 또는 비합리적인, 자의적인 이런 처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가요? 옛날에는 사람들을 막 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근대 이전에는 정의의 기준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그러니까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예, 훔친 손을 자릅니다. 그런데 그 훔친 물건이 너무 아주 미약하고 간단한 거야. 그럼 뭐예요? 새끼손가락 하나 자르겠죠. 아니면 좀 더 큰 거 같으면 뭐야? 손가락 2개 자른다 그죠? 안 그러면 손모가지를 자르고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다, 모욕을 했다. 그럼 뭘 하겠어요? 혀를 자르고. 이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의 원칙이 성서에도 나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서에도 나오죠. 이 원칙이 근대에 오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다 똑같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예요? 형을 살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정의관에서 본다면 이건 정의도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변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변했는가? 이거를 연구한 책입니다. 이 책이. 근데 왜 이런 책을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됐는가를 먼저 하고 그 책의 첫 파트인 고문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오늘 이 시간이 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52분이에요. 제가 2시간에 맞춰가지고 강의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한 22분이 지금 빵꾸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책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문이에요.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이 처음에는 고문으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감옥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중간에 이제 처벌이라는 과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규율 분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고문이나 처벌은 사법 영역입니다. 사법 영역이고 감옥도 사법 영역이고. 그런데 이 규율은 이 사법 영역, 감옥에서 전 사회로 사람들을 통치하는 방법이 나와요. 선생님들 다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학교 건물 구조가 감옥 구조. 그러니까 이게 학생 인권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죠. 학생을 죄수 보듯이 보는 거죠. 그런데 학교뿐만이 아니에요. 이 감옥의 구조가 군대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공장에 들어가요. 병원에 들어가요.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어떠냐면 후보의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회 전체가 감옥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 전체를 감옥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뭐예요? 이게 뭐 인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인간을 존중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인간을 자유롭게 만든다고 생각하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첫 단추가 뭐냐면 고문이 왜 됐는가? 그래서 이 연구를 왜 했나, 고문이 왜 됐는가를 보면은 그러고 나서 끝입니다. 오늘 강의. 자, 먼저 이 연구를 왜 했는지. 글자가 어떻습니까? 너무 적습니까? 큽니까? 보입니까? 요거를 어떻게 좀 키워주실 수 있나요? 뒤로 가겠습니다. 네, 뒤로 가면 좀 클 수 있거든요. 좀 뒤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딱딱 좋겠죠. 만나기 위해서 예, 뭐 대충
이 연구를 왜 했냐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한번 Why? 왜냐고? Simply because I'm interested in the past. 내가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왜 관심이 있느냐? No, if one means by that writing a history of the past in terms of the present. 현재의 관점은 뭐예요? 근대성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휴머니즘이고 이런 관점에서 과거가 얼마나 잘못된지를 보기 위해서라면 no, 아니다. 그럼 yes, 뭐냐? If it means writing history of the present. 현재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현재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존재를 형성하는 과정을 알아야 되겠죠. 아,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컸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나 이런 습관이 있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를 쓰는 거예요.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를 단죄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개인의 사적 인생사를 넘어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사람들의 현대 사람들에게는 이 과정이 뭡니까? 근대화죠. 이 근대화 과정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세에서 오늘날 현대로 오는 이 근대화 과정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 보면 근대화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다 아시죠? 공동사회의 익사예요. 테니스 같은 사람 벌써 했잖아. 그 다음에 귀속지위에서 성취지위. 린턴이라는 사람 벌써 이런 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분으로 계약이 뭐예요? 근대사회와 그 다음에 전근대사회, 전통사회를 구분 짓는 거다. 그 다음에 빌게임 같은 사람은 기계적 연대하고 유기적 연대로 바뀌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과거를 연구해가지고 근대사를 새롭게 봐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는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데 왜 또 하느냐는 것은 푸코는 권력의 관점에서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권력의 관점에서. 왜 하필 권력의 관점입니까? 이게 이제 보다 문제겠죠. 다른 연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하필 이거를 다시 연구해야 되는 것은 권력의 관점에서 근대사를, 근대화를 이해하는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권력이라는 게 니체의 핵심어입니다. 니체의 철학의 핵심어를 말하면 권력의 의지죠. 이 권력. 자, 그러면 왜 하필 권력이냐를 보겠습니다. 예. 권력이 뭡니까? 힘. 예. 엄마가 뭡니까? 어머니. 그렇죠? 그게 어떻게 풀이를 할 수 있을까요? 권력이 뭡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더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이 뭡니까? 지배. 예, 지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하게끔 하는 능력이죠.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끔 하는 능력이에요. 그 상대방이 이거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하도록 하게 만드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처음에 뭐예요? 강제입니다. 네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런 거도 그렇죠. 권총 강도, 칼, 이런 걸 사용하는 이게 강제입니다. 상대방은 하기 싫어도 뭐예요? 억지로 시킬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강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설득이 있습니다. 설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 가서 대학에서 이제 얼마 전에 끝났는데 저번 주에 끝났는데 중간고사 때 보면은 노트 필기를 잘하는 애들 있죠. 그 필기를 보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안 보여주면 죽여. 뭐 이런 강제다, 그죠? 아니면 이런 게 있죠. 야, 네 맛있는 거 하나 사줄게. 이번에 식당 하나 열렸는데 저기 저녁 먹으면 죽인다. 내가 저 저녁 사줄 테니까 네 노트 좀 빌려줘. 그러면 이거는 강제가 아니고 설득이다, 그죠? 그러니까 설득은 어떠냐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는 거예요. 나는 모르면 얘가 내한테 노트를 빌려주기를 원해. 그거를 설득하는 거죠. 어떻게? 경제적 이익을 동원해서.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야, 내하고 그래도 절친인데 절친은 서로 상대방이 좀 필요한 거를 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이것도 설득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우정에 근거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래요. 내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지가 벌써 한 10여 년 됐는데 같은 교회 하나님은 뭐라 하시겠노? 종교를 동원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윤리나 도덕이나 금전적 이익이나 종교나 뭐 오만 걸 다 동원할 수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설득입니다. 그런데 강제는 동의를 해야 돼요. 안 하죠. 예. 이 차이 나는 게 보입니까? 세 번째가 조작입니다. 조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하고 싶도록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하고 싶도록만, 특히 자신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있을 것 같은 분 손 들어보세요. 오, 많이 이런 일은 도저히 없다. 그렇습니까? 많이 당해보셨나 뭐예요? 자, 이 간단한 예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집에서 홈쇼핑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거 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뭐 다 떨어집니다. 재고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 이게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다시 이게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몇 초 남았습니다. 막 이런 뭐예요? 지름신이 강림하죠. 지름신이 막 강림합니다. 해가지고 주문을 해서 택배가 오면은 뭐예요? 상 자체 그대로 몇 년째 쌓이죠. 그러니까 막 하고 싶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필요 없는 물건을 사가지고 자기는 손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그 탐소하는 거, 이게 동영상을 제가 2개 준비했는데 굉장히 짧은 거예요. 굉장히 짧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소유. 그리고 가끔 이게 강연하다가 동영상이 좀 나와야 제가 물도 마시고 이렇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긴 거는 보통 안 합니다. 보통 2, 3분이고요. 굉장히 오늘 긴 게 7분 한 20초짜리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서 7분 20초짜리 제가 잘 안 쓰는데, 예, 그거를 넣어놨습니다. 그건 제일 나중에 마지막에 볼 거예요. 예. 소리가 나오니까. 네, 나왔습니다. 장난꾸러기 톰소요는 부모가 애써 만든 잼을 모두 먹어치운 걸로 휴일 내내 울타리에 페인트칠을 해야만 했습니다.
톰 소요는 자신을 약올리며 수영장으로 향하던 친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나는 페인트 칠할 수 있는 특별한 어린이야. 뭐 2,000명 중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어린이지. 정말? 그럼 나도 한 번만 칠해보면 안 될까? 참 어이가 없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니까. 이 사과 줄 테니까 나 한 번만 시켜주라. 톰소요의 한마디에 페인트 칠하기 전 벌이 아니라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다른 아이들까지 모두 톰소요의 덫에 걸려며 줄지어 울타리에 칠하게 되었죠. 톰소요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일이 게임이 되면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맞아.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남이 시키면 재미가 없잖아. 자, 그렇고요. 뒤에 조금 더 나옵니다. 이게 탐소의 얘기지만 이게 현대 사회과학자들이 어떻게 개발을 시켜가지고 어떤 이론으로 만들었는지가 뒤에 조금 소개될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탐소요가 개구장이처럼 해가지고 이 뭐야 숙모한테 처벌을 받았어요. 벌을 그죠? 페인트 칠하는 걸. 근데 자기가 이걸 계속하니까 괴롭고 힘들고 그렇다 그죠? 이거를 다른 애들이 해줬으면 하는 게 얘가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다른 애들이 해주기를 원해요. 자, 보통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애들 불러가지고 니 이거 실패 안 하면 두드려 팬다? 이게 뭐예요? 강제입니다. 설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야, 니 내하고 친구 아이가 오랜 친구인데 내가 힘들어 죽겠다. 니 좀 도와줘. 우정의 호소를 할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얘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이 하고 싶도록 만들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하고 싶도록 만드는 거죠. 심지어는 뭐예요? 내 정말 하고 싶어. 시켜줘. 이거 못 시켜줘. 그러니까 사과 갖다 바치고 뭐 갖다 바치고 줄 서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어떻게 다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작은요, 지가 조작 당한지를 모릅니다. 지가 원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조작은 어마무시하게 많지만 지가 조작 당했다고 생각해요, 못해요? 이게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편의점에 가가지고 치약 칫솔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가 치약 칫솔이 어디 있어요? 저 구석에. 예, 저 구석에 있습니다. 왜요? 뭐라고요? 필수품이니까 안 살 수 없죠. 그러니까 막 이상한데 뭐예요? 돌아가가지고 다른 물건을 다 구경하고 나서 그거를 찾을 수 있게 만들죠. 옛날에 거기 있었는데 또 장소를 또 다른 구석에 박아놨어. 왜? 뺑뺑 돌도록. 이게 뭐예요? 그 지나가면서 바겐세일하는 물건들을 잔뜩 쌓아놨죠. 충동 구매가 일어날 수 있게끔 다 우리 발리는 거죠. 요즘 젊은 애들 얘기로. 그런데 발린지도 모르죠. 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뭐 맥도날드, 버거킹이라든가 음악이 어때요? 경쾌하고 빠르다, 그죠? 왜? 빨리 먹고 나가라고. 근데 굉장히 고급진 레스토랑이에요. 1인분에 15만 원 이상입니다. 음악이 어떻습니까? 천천히 이거 해가지고 뭐 와인도 한잔하고 뭐 디저트 이래야 장사가 되거든요. 이건 뭐예요? 우리 모르게 다 당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설득을 했어요, 강제를 했어요. 없잖아. 우리 주변에는 조작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권력의 작용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현대 사회과학에서 되는지를 짧게 보겠습니다. 하긴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하기 싫은 일도 하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신경과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데니얼 핑크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자발적인 동기로 임하면 같은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톰소요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행동경제학자인 댄 에리얼리와 그의 동료들은 이 톰소요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절반의 학생들
학생들에게는 신앙송에 $2를 내고 참석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다음 그 다음 주로 예정된 공짜 신앙송에 참가할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2를 받고 참석할지 의향을 물어본 다음 주에 공짜 신앙송에 대한 참석 여부를 물었죠. 에이, 돈을 내려고 하면 누가 가겠어? 뭐 돈을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돈을 내야 하는 학생들은 처음에는 3%만 참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공짜 신앙송에는 무려 35%가 참가한다고 답했는데요.